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나입니다. 극심한 변동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변동성이라 아무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상했지만 실제로 보니 무섭고 두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브리핑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전 세계 경제가 주목하던 FOMC 회의 발표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에 75bp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차후에 75bp 인상까지 우려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FOMC 발표는 악재 해소로 작용하여 시장의 급등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당일 급등이 나왔고요. 하지만 다음 날인 5월 5일에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작년엔 부처님 오신 날에 급락이 나왔는데 올해는 어린이날도 존재감을 드러냈네요. 나스닥은 4.99%, 다우존스는 3.12%, S&P 500 지수는 3.56%씩 각각 하락하며 2020년 팬데믹 이후로 최악의 날 중 하루가 되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큰 압박을 받았으며 아마존은 7.6%, 애플은 5.6%, 마이크로소프트는 4.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FOMC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안도했던 시장은 5월 5일의 급락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6월에 75bp 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던 제롬 파월의 발언 또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같은 말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인데요. FOMC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기도 했어요. 임박한 큰 변동성에 대해서 특히 5월 2일에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해당 부분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나머지 브리핑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실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일부 회복함에 따라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로 조정되었습니다. 크립토 시장은 이제부터 바닥을 찢고 회복을 주려는 것일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4월 중순부터는 저 빨간색 영역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채널의 바닥까지 후퇴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비트코인은 채널의 바닥을 정확히 터치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만 봤을 때 분명 이제 바닥을 치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하지만 함께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습니다. 집중해주세요. 비트코인 가격이 채널의 바닥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을 우려해볼 수도 있는 요소로는 캔들 패턴이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지난 두 번의 경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 모두 빨간색 영역 아래로 벗어날 때 긴 아랫꼬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 1차적으로는 롱 포지션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고요. 반등이 일어날 때 다시 숏 포지션 청산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큰 반등을 주기 직전에 보통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 를 정리하는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채널 바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랫꼬리의 형성이 없었다는 부분은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랫꼬리를 만드는 추가 하락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의 큰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시장은 그들을 제물로 삼아서 지금부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부터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난 3달 동안 진행되어 온 콘솔리데이션 구간 끝이 임박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콘솔리데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중순에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하나의 추세가 끝난 이후로 새로운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일정한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를 횡보하는 구간을 콘솔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콘솔리데이션 구간에는 박스권의 하단부에 사서 상단부에 파는 형태의 트레이딩이 가능합니다. 다만 콘솔리데이션 단계를 마치고 벗어날 때 엄청난 상승 또는 하락세가 나오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다가도 그 이후에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위험한 구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콘솔리데이션 구간에서 매매를 피하다가 새로운 추세의 방향성이 파악된 이후에야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올해 3월부터 콘솔리데이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제는 박스권에서 행보를 끝내고 새로운 방향성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높은 변동성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방향을 예측했더라도 이번처럼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 버리면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FOMC 발표에서 비롯된 미국 증시의 하락은 크립토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로 인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도 다시 극단적 공포 상태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하락으로 위험한 상황은 넘어간 것일까요? 이번 급락으로 많은 레버리지 청산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캔들이 아랫꼬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나스닥과 커플링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증시의 금요일 장 방향성이 또다시 크립토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미국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보인다고 해도 주말이 지나고 다시 다음 주 증시가 열리면 또 다른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그렇기에 당분간은 방향성에 대해 무리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관망하며 시장의 방향성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FOMC 발표 이후에 시장이 급등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지난 FOMC 미팅의 날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월 26일과 3월 16일이었는데 두 경우 모두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드린 날짜를 비트코인 차트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패턴이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시장은 FOMC 발표를 하기 전까지 급락을 이어가다가 발표가 있은 이후로는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FOMC 발표 이후에 상승 랠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5월 5일의 급락은 잘 보여줬어요. 크립토 시장이 미국 거시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이기에 우리는 거시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는 시도 속에서 미국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주게 되면 미국은 향후 수년간의 성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준은 미국 경제에 가는 타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물가를 잡아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준이 조심하는 과정에서 자산 시장이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 정책을 펼치든 말든 저점 매수가 답이다를 외치며 과도한 투자가 발생한다면 물가를 잡으려는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집니다. 금리를 50bp나 올렸는데도 시장이 가뿐히 견뎌내고 다시금 투자 시장이 과열되는 피드백을 주어진다면 연준은 다음번엔 기준금리를 75bp 올리는 식으로 보다 매파적인 수단을 꺼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결국 연준은 투자 시장이 크게 한 방 맞고 몸을 사리는 상황이 올 때까지 긴축 정책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제의 투자 시장의 급락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급락이 아닌 한번 급등하고 준 급락이기에 FOMC 발표 전과 비교했을 때 실제 하락폭은 낮아진 상황이기까지 합니다. 최소의 타격을 주면서도 투자 시장에는 강력한 경고를 주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이번 급등과 급락은 연준이 조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연준이 원하는 것은 물가가 목표치만큼 낮아질 때까지 투자 시장이 과열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현재 자산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늘 기노보로 시장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크립토 시장이 급등할 때 포물을 일으키고 몰빵 투자한다면 고점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닌 낮은 가격일 때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판단한 저점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해서 매수한다면 그 또한 결국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 앞에서 겸손한 투자자는 절대 몰빵으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오르내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한두 번 잘 맞출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작년에 3번 연속으로 비트코인 월봉 종가를 맞춰서 신처럼 추앙받았던 플랜B는 지금 수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고요. 기관과 기업들의 관심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립토 시장이 아직 초기 시장이고 기노브로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을 모아간다면 결국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자산 증대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제와 같이 시장이 하락하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 상태를 보여줄 땐 일부 현금 시대를 사용해서 평소에 공부해뒀던 펀더멘탈이 좋은 코인을
또 일부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이 더 하락한다면 지켜보다가 할인된 가격을 주는 것에 감사하며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것이죠. 저점 매수의 기회를 본다고 매일 업비트를 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매수하기 때문에 시드가 바닥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일정량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어떤 날이 매수하기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이 매도하기 좋은 날인지 구분하는 눈이 생길 겁니다. 이것만 실천해 보셔도 여러분들의 투자는 지금과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3위골의 코봉남도 그렇게 늘 분할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일부 매도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기 위해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과연 있으신가요? 그레이스케일 또한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코인 수량을 늘려가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24시간 동안 그레이스케일은 대부분의 코인을 아주 조금씩 매도했습니다. 미국 거시경제와 연동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일 수도 있고요. 단순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레이스케일은 솔라나를 일부 매수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돈봉남의 지난 영상을 정주행하면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크립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루나재단이 15억 달러를 들여서 비트코인 37,863개를 또 샀습니다. 이제 루나재단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약 35억 달러 상당입니다. 비트코인을 100억 달러까지 취득한다는 목표에 점점점 다가가네요. 보스턴 25 뉴스입니다. 벤틀리 대학교가 코인베이스와 협력하여 암호화폐로 학비를 받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학교 측에 대한 선물 및 기부도 암호화폐로 받는다고 하네요.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LGT은행이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등으로 넓혀간다고 합니다. 블로벅스 기사입니다. 아르헨티나 최대 은행인 방코갈리시아가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LGT은행, 방코갈리시아, 새로운 은행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암호화폐는 사고 싶은데 거래소로 돈을 보내야 하는 것이 어렵고 번거로워서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올라간다면 암호화폐 인구도 점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구찌가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였다는 소식 아침 브리핑에서 전달해드렸는데요. 우선 뉴욕, LA, 마이애미, 아틀랜타, 라스베가스 등 5개의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트, 이더, 비케, 도지, 시바이누 등 총 10개의 암호화폐로 구찌의 명품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찌는 케어링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케어링 그룹은 럭셔리 패션 그룹으로서 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등 모든 유명 명품 브랜드의 집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암호화폐 결제가 구찌 브랜드에서만 끝나게 될까요? 케어링 그룹의 회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케어링 그룹과 그 브랜드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다림보다 시험하고 배우기이다. 우리는 매우 성숙한 단계에 있으며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에 관한 혁신팀을 구성해 두었다. 여러분들, 이 시장은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시장에선 극심한 변동성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먼저 참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도 많은 시장이죠. 리스크에 투자하러 오셨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돈봉남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꼭 미리 해두세요. 그럼 우리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